스텝 2. 신념, 나를 움직이는 것. 동요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으로 만든다. 즉,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선명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망을 성공이나 부귀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13단계를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점점 마음속에 신념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도중에 당신은 신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한층 이해하기 쉽다.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증오하고 슬퍼하지만 두 번, 세 번 죄를 거듭할수록 점점 익숙해져서 끝내는 완전히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정보든 계속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주입하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히 인간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시다.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어우러지면 그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서운 범죄자를 만든다. 사고는 감정에 자극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 따위의 감정이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 그의 잠재의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이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에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엔가 소망을 현실로 이뤄낸다. 어쨌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당장 시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인들은 인류에게 신념을 갖게 하려고 고투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념을 지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신념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 유발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종교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내 편이다. 신념의 작용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종래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신념을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육한 대지에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지배한다.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고나 계획,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만든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불행을 탄식하지 말자. 그 대신에 빛나는 미래를 믿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것은 없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자신감도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다음의 5가지 법칙을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자.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리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그런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한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결과는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 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할 수 없다. 잠재의식은 열등감이나 공포에도 그리고 용기나 신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를 사용했을 때 행복과 번영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일도 있다. 만약 당신이 공포나 의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느 사정인가 자기 암시가 작용하여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파괴적인 감성을 심어 놓을 것이다.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당신의 인생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고 만다. 요트는 돛을 조정하기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행복으로 가거나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자기 암시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표현한 시가 있다. 다음의 시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곰곰이 음미해보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빌었던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것일까?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이 시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두길 바란다. 당신 안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훌륭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씨앗 하나리 잠자고 있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현에서 훌륭한 명곡을 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훌륭한 재능을 끌어낼 수 있다. 신념의 힘을 알기 위해 신념으로 삶을 산 사람들을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예로 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어떠한 반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본이 신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위협을 기적이라 말해왔으나 기적은 신념과 다르지 않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떠한가? 그는 신념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옷 한 벌 살 돈도 군함도 병사도 없었으나 신념이라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념의 힘이 2억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여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도대체 신념 외에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수행할 힘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고의 힘이 불을 부른다. 성공하는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자신의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협력도 필요하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US 스틸사를 설립하여 억만장자가 된 찰스 슈와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1900년 12월 12일 밤 뉴욕 5번가의 유니버시티 클럽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80명의 부호가 모여 있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아직 이름을 떨치지 못한 신출내기 청년 실업가 찰스 슈와브였다. 손님 대부분은 그 만찬회에 미국 재계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만찬회는 제이 에드워드 시몬스와 C. 스튜어트 스미스 두 사람이 전날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슈와브에게 받은 후원 대접에 대한 답례로 열린 것이다. 아울러 철강 업계의 신진으로 떠오르는 그를
은행가들에게 소개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만찬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수학가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또 뉴욕 사람들은 긴 연설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려면 10분 내지는 20분 정도에서 연설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그에게 몰래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수화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주최자 제이 모건 역시 의리상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다음날 신문에 게재될 만한 화제가 있을 리 없는 흔한 만찬회였다. 손님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7, 8코스의 식사를 끝냈지만 특별한 화제가 없어 모두 지루한 듯했다. 수화부를 알고 있는 은행가나 실업가는 거의 없었다. 그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이름이 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만찬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재계 보수인 모건을 비롯하여 모든 참석자가 이 청년 실업가에게 완전히 반하고 말았다. 그날 밤 찰스 슈와브의 연설은 문법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위트가 풍부하고 핵심을 명확하게 찌른 짜임새 있는 연설이었다. 무엇보다도 슈와브가 설명한 총액 50억 달러에 이르는 대계획에 참석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슈와브의 연설은 장작 90분이나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모건은 곧 그를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가서 1시간 넘게 긴 대화를 나누었다. 무심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슈와브의 매력적이고 흠 없는 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가 발표한 내용, 즉 당장이라도 실현이 될 것 같은 찰광업계 재편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모건에게 새로운 기획 상품안을 들고 갔고 투기꾼인 존 게이츠도 모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거물 실업가 슈와브의 구상을 듣고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의 구상은 수천 개가 넘는 중소회사를 흡수하고 때로는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까지 모두 통합하여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 자체는 이미 1세대 전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철강 업계에도 존 게이츠가 자회사만을 체인화한 아메리칸 스틸 앤드 와이어를 창립했고 모건과 함께 US 스틸이라는 통합회사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앤드류 카네기의 대규모 수직 통합 조직에 비하면 마치 소꿉장난처럼 보였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결해도 카네기의 거대한 조직에는 털끌 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모건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완고한 스코틀랜드 노인이 앤드류 카네기는 모건의 중소업체들이 자기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가 눈에 거슬릴 경우에는 가끔 엄하게 일침을 놓기도 했다. 모건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어떻게 하든 카네기를 꼼짝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런 시기에 슈와브의 연설을 듣게 되었고 이것은 모건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제시해 주었다. 모건은 슈와브의 연설을 듣고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테면 카네기의 전 조직을 매수하지 않는 한 모건의 조직은 속수무책임을 깨달았다. 1900년 12월 12일의 만찬회에서 슈와브가 한 연설에는 카네기의 철강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모건에게 흡수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었다. 또 슈와브의 국제적인 시야로 철강계의 장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무계획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공장이나 설비를 정리 통합하여 자본을 일원화하고 원자재의 유통을 개선하고 전개와 연계할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슈와브는 그 연설에서 카리브해를 누락지라고 다니던 해적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예로 들면서 무엇이든 독점하고 값을 엄청나게 올려 사리를 꾀하려는 경영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며 전 세계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철강 시장만을 독점하려는 것이 타 산업의 발전에 어느 만큼 압박을 주었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기서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면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철강은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세계적인 장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슈와브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겠지만 현대식 대량 생산 전략의 시조가 되었다. 유니버시티 클럽의 만찬회에서 돌아온 모건은 장밋빛으로 빛나는 슈와브의 계획을 생각하니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한편 슈와브는 피츠버그로 돌아가 철강 사업을 계속했다. 게일리나 그 밖의 멤버들도 집으로 돌아가 주식시장을 주시하면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모건이 침묵을 깨고 일어날 때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찬회에서 들고 나왔던 수아브의 맛있는 요리, 즉 대대적인 구상을 소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모건은 이 계획에 따른다면 자금 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곧 슈와브와 손을 잡으려고 생각했으나 그의 앞길을 막는 걱정거리가 있었다. 카네기가 자기 조직의 멤버인 슈와브가 월가의 제안과 손잡은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카네기는 월가를 걷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모건은 중개 역으로 존 게이츠를 지명했다. 게이츠의 책략이란 슈와브가 필라델피아의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모건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그날 모건은 병이 나는 바람에 뉴욕의 자택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중개자가 되어 후일 슈와브는 뉴욕에서 정식으로 모건과 재회했다. 이 드라마는 만찬에도 유명한 연설도 그리고 슈와브와 모건과의 만남 모두를 카네기가 처음부터 빈틈없이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모든 것은 슈와브의 치밀한 계획과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아무도 그 만찬회에서 모건이 슈와브의 계획에 그 정도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나타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슈와브는 모건에게 진심으로 열의를 다해 설명했다. 개개의 힘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이익 창출 시스템을 발표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강계의 새로운 별처럼 보였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을 갖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른 어느 사람도 흉내낼 수 없으며 또한 대충 협조하여 한몫 없자는 사람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건은 회의가 끝날 무렵 슈와브에게 물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 팔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그 다음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슈와브의 대답에 모건은 굳게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과연 카네기가 사업 매도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가령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만일 현금을 요구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서리빨이 내릴 듯한 추운 날씨에 슈와브는 카네기를 만났다. 그들은 추위를 쫓으려고 떠들썩하게 잡담을 주고받으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휴게실로 들어오기까지 비즈니스와 관계된 말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윽고 슈와브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이나 되는 부호들을 매료시킨 그 설득력으로 변덕스러운 노 사업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은퇴하여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준비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카네기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슈와브의 말을 다 듣고 난 카네기는 메모지에 숫자를 써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값이면 팔겠네. 메모지에는 4억 달러라고 쓰여 있었다. 슈와브가 열심히 설득한 결과 우선 3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향후 2년간 증자 의무의 무상교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나중에 카네기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의 갑판에서 모건에게 아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1억 달러 더 요구해도 되었을 걸. 물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통신사는 이 초거대 조직에 세계가 허리를 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세계에 전했다. 예일 대학의 허들리 학장은 이 조직은 법률로 규제를 받기 전까지 적어도 25년 동안은 워싱턴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대합병 후 유명한 주식 투자가 킨이 매점에 달려들자 6억 달러에 이르는 다른 주도 순식간에 폭등하여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 모건의 신디게이트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게이츠에서 게일리에 이르기까지 관계한 모든 사람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38살의 스와브는 철강 업계를 하나로 뭉친 US 스틸사의 사장이 되어 막대한 소득을 올렸다. 이 극단적인 거대 사업의 일환은 소망이 국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까지의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철강과 결부시킨 계획도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매각한 방법도 같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상상한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소망과 신념, 상상력, 그리고 인내력이 US 스틸사를 탄생시켰다. 찰스 스와브의 소망과 신념이 제이 모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로 6억 달러나 되는 자산을 모은 것이다. 인간의 소망과 신념이 그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만들었는가. US 스틸사는 그 후에도 크게 번영하여 미국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현재 철강의 용도는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어 직원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막대한 부, 그것은 바로 소망 한가운데서 탄생한 것이다. 우리의 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념은 한계를 초월한다.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꼭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떠올리기 바란다.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념.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신념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신념은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신념의 놀라운 힘은 링컨이나 간디의 경우처럼 몇백만 명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